조금 멀리서 볼 수 있는 학계하고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좀 뒤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론노조 정책 실장으로 있는 우리 김한중 선생님께 첫 번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언론노조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한중이라고 합니다. 토론 경력이 일천하고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런 사안에 이해관계에 선병에 있는 언론노조에서 그런지 제가 준비를 하면 할수록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열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고 현 정권도 마찬가지고 기존은 유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반면에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갈수록 어떤 위축, 일변도 그런 것들이 계속 정책 기조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상파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돈과 시간이 필요가 됩니다. 게다가 만들어진 콘텐츠는 또 강력한 규제와 제재를 받아서 이제 방송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콘텐츠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SO에 싣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과연 그 유료 방송 사업자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콘텐츠에 과연 그들은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 곳이냐, 결국은 재벌의 이익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업체 아닙니까? 그런 곳에다가 이거 지상파의 이런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무상으로 싣겠다라는 게 어떻게 시청자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익을 위하고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라면 무료 보편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 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높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 유료 방송사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과연 어떻게 시청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과연 창조 경제의 어떤 핵심 정책인지 참 의심이 갑니다. 더더욱이 지금 그 방통위의 수장으로 임명된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경우에 보면 1995년도에 케이블 TV 시대가 개막을 했을 때 주역이었습니다. 공부처 차관 시절 했었고 1995년도였고요. 지난번에 이 박 대통령이 그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보면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구처 차관 재임시 케이블 TV 도입을 추진해 미디어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이다라는 어떤 박 대통령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케이블에 대한 굉장히 지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4월 18일 날 매경 인터뷰 기사를 보면, 물론 매경이 이제 종편 사업자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인터뷰가 과연 그 케이블 업체의 관계자인지 아니면 정말 방통위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의심스러울 만한 어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없으면 지상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든가, 아니면 케이블은 지금 이미 1,500만 가입자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라는 어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 인터뷰가 기자의 어떤 장문이 아니라 정말 인터뷰 사실 한 얘기라면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케이블이 없으면 지상파 콘텐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사실관계가 뒤바뀐 것이죠. 이 케이블이 1,500만 가입자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데 지상파 콘텐츠가 없이는 과연 가능했겠는가에 대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인 것 같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키스디에서 발표한 자료, 2010년도 자료인데요. 그 유료 방송에 지상파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유료 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
시청자 대상 이게 이제 64.8% 거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정도의 이제 시청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케이블이 지상파의 광고 매출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 가입자 유치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지상파 사이의 홈쇼핑 채널의 이익은 지상파와 별개의 문제다 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별개입니까? 지상파의 번호 사이사이에 케이블 그 채널을 배치함으로써 심지어는 지상파의 고유 넘버들까지도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OBS, SBS, EBS 전부 다 채널이 제대로 고유 채널에 나오는 경우가 없고 마음대로 그냥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통위에서 이거를 뭐 감시하기는커녕 일부 조장하고 있고 그나마 이 채널을 바꾸는 데 있어서 사전 동의가 있었던 규정마저 2년 전에 방통위에서 이게 삭제해버렸죠. 그게 어떤 뭐 종편을 의무지존 채널로 박으면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스케일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도 그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나온 자료인데 홈쇼핑 제도화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홈쇼핑의 시청 이유 1위는 압도적으로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이 나와서 라는 게 이제 5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따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상황은 그 지난주에 방통위의 올해 업무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이런 걸 보면 그 미래부와 원만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 과연 그 미래부는 독임제 부처고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그 미래부의 독임제 부처에 협조하라고 이 합의제 기구가 마련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거를 명문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뭐 3시에 방통위와 미래부의 정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도 나와 있어요. 김 실장님 죄송한데 1분 안에 좀. 지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토론 경력이 1,000원. 시간이 6분이 지나서 6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방통위의 행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시와 견제를 정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언론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게 그 시청자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시청자를 위한 정책이냐? 과연 유료 채널에 특혜를 몰아주는 게 시청자를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의 직접 수신료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납두고 어떻게 그 시청자 서비스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뭐 여러 분야에서 나오셨으니까 저는 그 제작 참여자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만 7분을 쓰셨으니까 저는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TV 방송 프로그램은 영화와 더불어 대표적인 영상 저작물입니다. 이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는 여러 직종의 많은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하여 창작적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동 저작물이자 종합 저작물입니다. 방송 작가나 뭐 소설가 같은 또 음악 저작권자 같은 원 저작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작물을 창조적으로 창작해내는 연출,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등의 현대적 저작자. 그리고 그 원 저작물을 시청자가 보다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전달, 실현이라는 방법으로 전달 매개하는 저희 같은 실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작 자본을 투하하는 영상 제작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상 저작물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작 참여자의 창작 의욕 고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작 의욕 고취란 한마디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창작 고취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창작 고취가 없이는 영상물의 발전과 탄생을 갖다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많은 가구들이 어떤 공청 안테나가 아니라 케이블이나 또 아니면 IPTV, 그 다음에 위성방송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시청자들은 오랫동안 이 동시 재송신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지난 2006년에는 한 케이블 MSO를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했고 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까지 했습니다만은 케이블 방송사는 저작권법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들어서 특약 체계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IPTV 동시 재송신 방법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상 방송도 아니고 전송도 아니고 공중송신권 중 제3의 이용 형태라고 규정하여 우리 방송 시청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 시청자들은 저작권자와 달리 방송권과 전송권만 인정하지 공중송신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독일 저작권법 제78조는 우리의 방송권과 전송권, 아이고, 제가 여기 손이 떨리죠? 독일 저작권법 제78조는 우리의 방송권하고 공용권 개념인 공개 제휴권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청각 실현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공개된 장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대합실이나 호텔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TV를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독일처럼 그 제작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동시 재송신 의무화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더라도 저작권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도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이들 플랫폼으로부터 CPS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사는 이 수익을 제작 참여자에게 분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방송사는 지금 우리하고 그 이단 논의나 우리 입장을 갖다 이해하고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송 플랫폼은 우리 방송 실현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 KBS2와 MBC의 동시 재송신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딱. 그런가요?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치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스스로 들어서 이게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슈가 재송신 의무에 관한 것, 그리고 저작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 이 두 가지 논점이라면 저는 두 번째 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방송법 78조 3항에서는 저작권법 85조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동시 재송신이란 것이 그 당시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이 생길 당시에 이 법 취지를 보면 하나가 공공채널을 유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시청 해소를 위해서 시청자들에게 시청료 이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저작권법 적용을 배제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 국제적으로 입법례가 없습니다. 하나는 규제법이고 하나는 사건을 보호하는 법인데, 규제법에서 사건을 제한하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어서 저도 상당히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론해 보려고 같은데, 이게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저는 단지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입법례가 없다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의 특수한 것이죠. 1991년에 종합유선방송법이 생길 당시에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는 것은 이제 의무 재송신에 관련한 입법 정책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작권법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에게 동시 중계 방송권이 생긴 것은 조약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1961년에 실현자 반대자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조약이 있는데 그 이른바 인자권 조약인데 그 조약에서 방송사업자의 동시 중계 방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영어로는 리브로캐스팅인데 우리 재방송과 헷갈리는데 그 재방송은 그 조약상으로는 동시 중계 방송 동시에 하는 그 재방송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 사업자에 의한 재송신 이것을 이제 리브로캐스팅 저작권법상의 재방송이라고 하는 건데 의미는 좀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동시 재송신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94년에 그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뒤에 94년 협정이 생겼는데 그 협정에서도 방송사업자의 동시 중계 방송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법도 방송사업자의 동시 중계 방송권이 생긴 것인데 문제는 동시중계 방송권은 제한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한이 가능하려면 특수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약에서 그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KBS1이라든가 EBS 같은 경우는 순전히 국내 방송사업자니까 그런 면에서 조약상의 의무를 거슬러서 국내 방송 사업자니까 그러한 차별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문제가 몇 가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동시중계 방송권이 방송 사업자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그 방송 사업자 이외의 다른 그 권리자가 저작권법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작자가 있고요. 실현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일보 이사장이 말씀하신 연기자든 배우든 이런 분들의 시청각 실현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의 권리는 이러한 방송법 78조 3항에서 얘기하는 그 동시중계 방송권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에 남아있는 여타 권리들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작자의 권리, 방송작가의 저작자의 권리, 또 실현자의 저작인재권 이런 것은 여전히 배제가 안 되죠. 그래서 설령 동시 재송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상 강제된 의무라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입법적으로 타당한 건지는 여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업자의 것만 배제했다고 해서 방송을 케이블 재송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권리자의 허락을 여전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방송사들이 음악 하나만 쓰는 거 가지고 1년에 전체 매출액이 한 0.7%가량을 내고 있거든요. 음악 하나만. 그러면 그것 외에 창작적 기여자가 그 안에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허락을 여전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케이블 사업자 나갈 것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만을 제한한다고 해서 저작권법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동시중계방송권에 국한하다 보니까 방송사업자가 그러면 동시중계방송권에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KBS 뉴스의 경우에는 방송 끝날 때 나오죠.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이 저작 인정권이 아닌 저작 인정권자로서의 방송사업자가 아닌 저작자로서 내지는 저작 재산권자로서 KBS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이 적용 배제를 여전히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숙제가 나올 때 이 부분을 해결하지 결국 라이센스를 받지 않으면 케이블 동시 재송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은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깐 언급했듯이 방송법에서 사건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법상 사건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에서 인정한 권리를 규제법인 방송법에서 배제한다는 거 그건 사실 구조적인 법상 입법 체계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설령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헌법상의 그 권리 제한은 개별 입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별 입법은 사건을 인정하고 사건을 제한하는 건 저작권법이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여전히 드립니다. 예, 제가 방송 정책까지 나가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아시다시피 의무 재송신 머스캐리라는 것이 실제로는 지역 방송
미국에서 1965년에 시작했는데 지역 방송을 지역 지상파 방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방송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네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재송신의 입법 취지, 우리 당시 입법 취지와도 지금의 논의는 좀 다른 것 아니냐. 그리고 공익성 말씀을 하시는데 공익성이란 게 멀티 채널 시대라고 합니까? 뭐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까? 이런 시대에 서로 경쟁하는 사업자끼리 논쟁하는 것 아닌가. 이를테면 채널은 지상파만 몇 개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한 100개의 채널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건 소비자 내지는 시청자의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 경쟁 구도에서 과연 과거에 얘기하던 공익성이 현재도 과연 존재하는 건가? 시청자는 그냥 100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공익성, 과거에 얘기했던 교육 목적이라든가 무슨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지금 많이 희석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다른 토론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경쟁 사업자 간의 논의가 마치 저작권법 적용에 일부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가 귀결된 듯해서 저작권법을 보는 입장에 저작권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소 이 구도가 매우 어색하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단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이유는 제가 논문도 공영방송이고 또 최근에 책도 공영방송에서 언론사밖에 한 것도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기여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최 측에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좀 잘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해야 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와 저는 정책에 대한 그 관계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도라는 건 이제 큰 틀의 제도인데 사회에서 제도가 있는 이유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와 그 다양한 욕구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도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정책은 이제 환경이 변할 때마다 그 정책을 이제 제도의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제도라고 하면 방송 제도가 있을 거고 공영방송 제도가 있을 거고 거기에 유료방송의 어떤 구조를 놓는 게 있을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무재송시라는 그런 정책이라는 걸 들여온 거는 사실 공영방송이라는 것도 방송 전체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때 과거에 대한 역사 속에서 적절하게 찾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책을 바꿀 때 그냥 환경에 막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바뀌는 정책이 애초에 목적하던 바를 제도 이념을 잘 구현하는가 여기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방송 제도,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MBC, KBS 어디에 넣어야 할 거냐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 양문석 의원 상임위원 플러스에서 발표자들 다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지금 이 순간에 사업자 간의 그 한 순간 어느 범위의 설정 이렇게 작게 볼 건 아니다라는 걸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큰 틀에 봐야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익성이나 다양한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입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도 생각입니다. 최호정 교수님이 또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권리, 이익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의 비례의 균형, 파레토 최적을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근데 우리가 그 이익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아까 저작권이 여전히 인정된다는데 사실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게 제약할 필요가 있다라면 그 이익이 있다라면 분명히 제약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합의가 없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KBS 2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다 얘기했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토론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2를 그러면 그 의무제도 좀 바꾼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KBS 공영방송을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의 제도 원리의 가장 핵심은 특권과 이 특권은 재정적 특권, 법적 특권이라는 한 주체가 있는 거고요. 그에 맞게 사회적 의무를 실현하는 두 가지 비례 균형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충분하게 공영방송의 특권을 줬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하는 거죠. 재정적 특권에 대한 물음을.
그러지 않고 계속 이상하게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뭐 특권을 보다는 의무를 좀 강제하는 경향이 좀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특권을 좀 강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특권을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너무 강제하다 보면 의무를 너무 강제하다 보면 사실 수동원 모델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성과 의무만 하다 보고 특권은 없다 보니까 계속 그 공영방송의 캐파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존성징을 만약 KBS를 못하게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뭐 그 공공서비스 해야 하니까 니네 이익을 실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받을 수 없으면 MBC는 이익을 실현하는데 그럼 더 많은 이익을 넣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뭐 그게 상업적이든 공익적이든 더 좋은 질을 할 때 계속 KBS는 뭐 투자가 안 되면 어떻게 더 좋은 컨텐츠를 갖고 시청자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특권, 이 선순환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전체 논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의 이런 제도가 추진되는 건 반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저작권 부분인데 그 제도성 부분의 저작권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뉴미디어 상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지상파선을 재선송한다 KBS 거를 그때는 의무 재선식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법적으로 또 따져야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때 어떤 사업자는 무료로 제공받고 어떤 유료로 제공받는다. 이럴 때는 사업자끼리 또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가 단순하게 공영방송과 플랫폼 유료방송 케이블 간의 관계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길게 보면 유료 플랫폼 간의 관계도 다 묶여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규제기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규제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걸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사업자끼리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과연 지상파 재정성, 의무 재정실행을 했을 때 케이블이 갖는 추가적인 가치의 규모는 얼마인지 좀 측정해서 보여줘야 하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 그거를 포기하게 했을 때 수신료를 줘야 한다면 수신료 규모의 이익은 얼마가 필요한 거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돈으로 계속 받겠다 앞으로 KBS가 그랬을 때 케이블 TV에서 소비자에 전가되는 유료 방송의 가격은 또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공익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이게 서로 비교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규제관이 정보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논의를 해야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좀 비슷한 것 같으니 해야 할 것 같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일수록 규제관이나 정책기관들이 긴 호흡을 갖고 큰 이익 속에서, 큰 가치 속에서 면밀한 근거의 분석을 좀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접근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접근도를 개선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너무 수목원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더 자비로 돈을 들여서 길을 닦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차장 이용료를 받아요. 저는 이용료는 주차장을 만들진 않고 그냥 이용하게 놔두고 대신 들어오는 사람한테 빵도 팔고 음료도 팔았습니다. 윈윈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차장이랑 그 도로 이용하는 사람 쪽의 수익이 훨씬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야, 곧 나 때문에 오니까 나한테 주차장 이용료 일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의를 막 진행하다 보니까 수목원이 인기 있으니까 제 뒷문 쪽으로 또 한 사람이 길을 내준답니다. 그쪽 길을 내줬어요. 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길을 내주는 사람은 더더욱 좋은 조건을 줍니다. 주차장 이용료의 일부를 주겠다.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예전부터 많이 이용하던 그 주차장 큰 길 내준 쪽에는 협상을 합니다. 야, 뒤쪽에는 돈 준다는데 왜 앞쪽은 돈을 안 줘? 그럼 나 거기 문 막겠다.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논의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수목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방 재정에서 일부 돈을 줘서 수목원 이용하는데 지원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그냥 여태까지 무료로 들어오게 해줬는데 왜 못 들어오게 문도 막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새로 길이 생기고 거기서 돈을 뜯어서 주차요금이 더 오르게 만드느냐 하는 이제 논의가 되기는 거죠. 여기서 논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그 수목원 자체의 재산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걸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법원에서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돼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의 길을 막고 일정한 한 방편에게 그 차별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은 좀 그 차별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균형적인,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차별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제 아주 접근도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포장 도로를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방치를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자기가 닦아서 영업을 해오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는가, 또는 그 어떤 계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억 원의 가치가 그 보상을 능가하는 가치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좀 면밀한 계산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는 수억 원 안에 길도 만약에 정부가 길을 수억 원 안에 좀 길이 안 좋으니까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길에 대해서는 좀 더 무료로 일부 개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사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을 받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수억 원 주인의 입장에서 저도 봤지만 사실 수억 원 안에 그 세부적인 곳에 대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지상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하나 있고요. 또 저작 인정권자에 대한 어떤 보상, 만약에 지상파가 이제 돈을 받게 됐을 때 저작 인정권자에 대한 보상을 좀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돈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좀 제3자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없이, 그러니까 케이블협회와 지상파 사이의 논의가 되면서 이 비용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케이블 사업자마다 틀리고 지상파 사업자마다 만약에 설령 돈을 주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논의되는 수준은 일괄적으로 280원, 250원 이런 수준인데, 아마 여기보다 좀 업그레이드 어떤 보다 세밀한 정상 관계가 나오면 어떤 사업자는 지상파에게 돈을 받고 어떤 사업자는 지상파에게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비율을 통해서 시간을 딱 지켜. 예, 저 강명원주대학교 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고민수입니다. 제가 이 재송신 논의만 거의 한 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대 측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법적 논증에 토대하지 않은 말씀들을 하신 거고요. 저는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법리적 분석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법원의 판단에 가까웠던 이유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경환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비유이고 현행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경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법률안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잠깐 폭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때요,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동시 재송신 관련 민사소송, 재송신 관련 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엄격히 얘기하면, 법원에 소장 낸 건 아니고 법원의 결정문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작권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존부 여부에 관한 민사소송입니다. 말하자면, 저작권법상의 방송사업자한테 공중송신권이라는 것도 부여하고 있고요. 또 저작 인정권으로서 동시중계 방송권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누군가 이용을 하려면 권리자한테 정상적인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왜 돈 내라 그러니?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안 냈으니까 안 낼래? 이런 거죠. 너네들한테 돈 받아갈 권리가 없어.
그래? 법원 가서 한번 물어보자.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쟤들이 여태까지 안 받았다고 해서 걔한테 권리가 없는 건 아니야. 다만 권리자가 그걸 행사하느냐 마느냐는 자기 마음인데 안 해왔다가 이제 한다 그러니까 권리 있는 거 맞다. 그리고 그 권리를 이용하려면 내가 대가를 줘야 되는데 대가를 안 주고 사용했으니까 이건 불법행위다. 그러니까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그 최우정 교수님께서는 발제를 통해 가지고 재송신 의무재송신 제도하고 저작권의 문제는 그 대가 문제는 별개다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저작권의 불법적인 침해 여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저작권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올바른 개선 방안도 아니면 해결책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떡하지? 야, 쟤네들이 케이블에서 지상파 방송 끊으면 이제 케이블 가입자들이 지상파를 못 보고 그러면 그 불똥이 우리들한테 칠 텐데 그러면서 갑자기 막 제도 개선이라는 걸 막 시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법원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 담당 과장이셨던 분이 그 토론회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는 자, 니네들 불법행위 했다. 돈 내라. 돈 내지 않고는 쓰지 마라. 근데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돈 내고 쓰랍니다. 너네 쓰지 마라가 아니라 쓰려면 돈 내고 써라. 이건데 이 논의가 이상하게 법원에서는 지상파의 재송신 중단을 명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음모론적 색채가 담긴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내고 쓰라는 것과 아예 쓰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시중계 방송권 침해 권리가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동시중계 방송권의 인정 침해뿐만 아니라 공중송신권의 인정 그리고 그 침해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의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얘기로 동시중계 의무의 대상이 되는 채널이 K1하고 EBS 두 개 여기서 이제 좀 확대를 하자 이게 논의의 전부였거든요. 공중송신권 침해액이 나오면서 바로 얘기가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통위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아까 이 발제문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최우정 교수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거기 밑에 각주 2번에 보면요. 의무 재송신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시 재송신 적용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공중송신권을 추가하게 됩니다. 아예 지상파 방송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는 권리 자체를 모두 다 박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딱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죠. 한참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학설의 대립도 있고 법원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온 상황을 보니까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완전히 합치되는 거기에다가 200%를 넘어서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분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발제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최우정 교수님 그 발제문 잘 읽었는데요.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난시청이 해소가 됐으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의무재송신 대상 확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시청이 유지되니까 아직도 여전하니까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 확대하자 이렇게 되면 자칫 의도한 거하고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아마 이제 보관을 갖고 계실 텐데 여기다가 다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수신료로 운영되는 그런 또 채널에 대해서는 저작권료가 그냥 없어져야 된다라는 부과되어 있는데 저의 입장은 아마 그 수신료로 운영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그 보호 대상에 예외를 두는 그 규정에 들어있지 않는 한은 제작 참여자들의 권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인데요. 아까 최경수 박사님도 그런
논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요즘에 IPTV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IPTV 방송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부가 그동안에 공중송신권 중 제3의 이용 형태라고 해가지고 입장을 그렇게 밝혀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실현자들은 저작권자와 달리 방송권하고 전송권만 부여하지 공중송신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번에 IPTV 방송 방법에 대해서 방송이라고 다시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도 저희들이 권리가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오늘 서로 다른 입장이 있었는데 우리 최경수 박사님이 저작권 전문가시니까는 한번 명쾌하게 좀 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토론자 분 중에 또 아까 네, 그렇습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성 재송신에 대한 대가가 혹 동시 중계 방송권에 대한 대가와는 다르다 말씀하시는 발제자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거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위성 재송신은 어쨌든 캐리어가 케이블이니까요. 케이블이 위성 케이블 재송신을 한다면, 그리고 KBS 1이나 EBS가 원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겠죠. 그런데 두 방송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동시 중계 방송권에 대한 대가 외에는 없다. 그거는 순전히 저작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른 분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시청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케이블이 저작 인정권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 KBS 1이나 EBS를 재송신한다 하더라도 재송신해서 그에 대한 수신료가 됐든 다른 어떤 대가가 됐든 케이블이 그런 방송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저작 인정권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저작권 법상하고 명백하죠. 별개지 맞죠. KBS와 KBS 1과 EBS가 해결된 것이지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 모든 콘텐츠 내지는 저작물, 실현, 음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이 없는 거거든요. KBS 1과의 계약일 뿐이지 그 프로그램에 담겨있는 그 모든 콘텐츠 그런 것들은 여전히 저작 인정권자로부터 그리고 다른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머스캐리, 동시 재송신이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IPTV인데 IPTV는 문화부가 유권 해석이 다소 갈렸던 것으로 최근에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순전히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학계에서 IPTV라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방송은 지상파와 케이블 그리고 넓게 봐서 위성 방송까지 커버를 하지만 IPTV는 전혀 다른 차원의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IPTV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존의 조약상으로도 그렇고 국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국가도 IPTV를 방송의 영역에서 다루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무상의 의무제공신 범위를 넓혀달라고 하니까 사실 이 권리의 주체를 따지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만큼 무상의 의무제공신을 확대함으로써 무임승차하는 소위 그냥 타고 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에 맞지 않겠죠. 자신이 혁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익 창출하는 게 창조경제라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무상의 의무제공신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이런 어떤 창조경제 정신과 이노베이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와 시청자들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최근 몇 가지 방송된 사례를 통해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의 공공성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상파가 단순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 논의됐던 그 많은 복합적인 논의를 포함해서 그 이상의 플랫폼, 공공적인 플랫폼 영역을 그럼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이 부분은 난시청에서 문제와도 연결이 될 거고요. 최소한 공영방송만이라도 다채널 서비스는 시급하게 도입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다채널 서비스가 도입돼서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적 수신율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물론 여타의 노력을 통해서 아주 일정 정도 작게나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공식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플랫폼의 공공성을 복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마무리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소송이 10배가 많다. 변호사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도 이렇게 이 문제 정부가 해결하나. 근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 문제를 아마 발표자는 물론이고 토론자, 저조차도 이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옥동자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최선의 안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한 발짝 돌아서가 봐가지고 볼 때 손해 조금 손해 볼 건 손해 보고 그리고 찾을 건 찾고 해가지고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스터 캐리어 이 문제는 그 당시 입법했을 때의 취지하고는 많이 지금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 최소 입법이 가장 좋은 언론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자꾸만 개입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언론 자유나 이런 문제가 해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학을 하고 언론 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방송사와 특히 케이블 업자들 스스로 사이에서 하나의 협상의 결과물로 돼야지 그렇게 될 때 밀고 당기고 하는 사이에서 어떤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완전한 옥동자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이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우리 또 선생님들,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